오프닝 멘트부터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하니까 저도 좀 어색하네요. 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5년 5월 24일 유튜브와 치직에서 공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유튜브 뮤직에서 나이트 시네마 검색해서 들으시면 더 쾌적하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제가 본의 아니게 좀 휴방 공지를 올리게 되었는데요. 사실 지난 일요일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 10년 동안 치매를 앓으셨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7남매세요. 그래서 치매를 앓고 계신 저희 외할머니를 7남매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있었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해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병원에 찾아뵙고 좀 인사를 드렸는데 사실 하루 전날 갔을 때는 눈을 감고 숨만 계속 쉬고 계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저희 본가에서 하룻밤 자고 일요일에 제가 사는 곳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사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께 연락이 와가지고 돌아가셨다라고 해서 또 다시 내려가게 되었죠. 잘 보내드리고 왔고요. 이 외할머니를 떠나보내는 마음도 좀 많이 아팠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상심이 좀 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모친 사항을 당하신 거잖아요. 상실감에 힘들어하고 계신 어머니를 좀 위로해주는데 시간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좀 무뚝뚝한 아들이다 보니까 무슨 용건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냥 단순 안부 연락은 잘 안 합니다. 그냥 뭔 일이 있어야 해요. 그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냥 용건 없어도 전화 한 번씩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켜기 전에도 전화 드려서 뭐 어떻게 지내시냐 이렇게 말씀드렸고 어쨌든 갑작스러운 휴방 공지에도 좀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고 또 기다려주신 우리 나이트 시네마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덕분에 무사히 외할머니 잘 보내드리고 왔습니다. 슬픈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리뷰할 영화가 4개나 돼가지고 먼저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감사한 분들 언급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바이올렛 유님, 달순에스파이님, 나사님, 파인님, 푸파퐁 커리님, 초롱이님, 붉은 눈의 뻐꾸기님, 김태연님, 임판호님, 각각님, 윤가님, 우엉오뎅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댓글 읽기입니다. 팟빵에서 파랑일님이 다음 주도 쉬는 거 실화냐? 요거 댓글 남겨주신 거는 외조모상으로 갑작스럽게 휴방 공지 하기 전에 이제 올려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파랑일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서 아쉬움을 표현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제 방송을 좀 기다려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파랑일님이 영화관이 망해가는 이 시기에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인데도 야당이 300만 관객 달성한 것은 정말 대단하네요. 야당 축하드립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게 야당이 300만 관객을 돌파한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이라는 이 쉽지 않은 조건 속에서도 올해 개봉작 중에서 최고 흥행 기록도 세웠다라고 합니다. 이 청불 등급의 영화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 건 진짜 오랜만이죠. 네, 제 채널에도 호평 리뷰가 올라와 있으니까 영화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리뷰어들이 정말 시간 잘 간다, 볼만하다, 도파민 파티다 좋은 얘기도 해주셨고 근데 이런 류의 영화가 오락 영화가 역대급 흥행을 갈아치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그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극장과 한국 영화계 상황이 지금 뭐 오락 영화가 흥행한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에잉 이래서 뭐 우리나라는 영화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관객몰이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마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윤가님도 이렇게까지 뜰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저도 좀 윤가님과 비슷한 입장인 게 딱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요거 많이 사랑받겠는데? 근데 이게 아무래도 청불 등급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극장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다기보다는 나중에 VOD 서비스나 OTT에 등록됐을 때 점프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극장에서 갑자기 막
흥행몰이를 하면서 되게 저도 예상 못했던 일이 벌어져가지고 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월 3주차 영화뉴스 컨텐츠에 윤가님이 라이브 못 봐서 아쉽지만 따로 녹화하시고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는 한 달 만이지만 제가 녹화 방송은 꾸준히 올려왔습니다. 라이브를 한 달 동안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한 게 뭐냐면은 아까 앞서서 언급드렸던 그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분들의 유일한 혜택이 라이브 무편집본을 볼 수 있다라는 혜택이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한 달치를 사실상 날리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댓글을 남겨주신 윤가님도 그 멤버십 구독자분이셔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좀 많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사유가 어찌됐든 간에 유료 구독을 해주고 계신데 그만큼의 가치를 제공을 못 해드린 것 같아서 그거 너무 죄송하고, 이제 신가님이 환불이라고 하시는데 진짜로 이거 어떻게 한 달치라도 좀 환불해줄 수 있는 방법 없나라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좀 힘들 것 같고요. 몸으로 해결하라. 예민하니 송 리액션으로 때우라고요? 그 우정인 님이 하신 거죠. 뭐 예민하네, 화났네, 그거 1시간짜리 버전 있거든요. 틀어놓으면 시간 잘 갑니다. 노래 좋습니다. 방송의 빚은 방송으로 갚으셔야죠. 포토카드 고고라고 하는데, 포토카드는 실제로 지금 채팅창에도 계신 윤가님이 그 CGV 포토카드 출력을 할 때 그 제 방송 캡처본을 그 사진에 넣어서 출력을 하셔서 수집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거의 무슨 그 야구 선수 카드나 NBA 농구 선수 카드 모으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CGV 포토티켓에 제 사진을 인쇄를 해서 모으고 계세요. 그리고 윤브리너님께서 도네이션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푸른별님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니까 휴방만 계속 가. 네, 너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죠.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거 보니까 푸른별님도 아쉬운 마음에서 이렇게 남겨주신 것 같은데 그 마음만은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우리 초재현님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은 잘 다녀오셨나요? 경기도 다낭시로 여행을 가셨군요. 저는 몇 년 전에 베트남 나트랑으로 가족여행을 갔는데요. 베트남 사람들이 하나같이 불친절하고 영어도 잘 안 통해서 여행이 무척 힘들었는데 요즘엔 좀 나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길 바랍니다. 나시님의 4월 영화 결산글을 보고 저도 4월에 본 영화들을 되짚어 봤습니다. 저는 총 9편의 영화를 봤고요. 워스트는 딱히 없고 베스트는 영화 스트레인지 데이즈입니다. 영화 콘클라베의 로렌스 추기경을 연기한 랄프 파인즈가 아주 섹시한 전직 형사로 나온답니다. 오래전에 이 영화를 아주 재밌게 본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찾아서 봤는데 또 봐도 여전히 재밌더라고요. OST도 아주 마음에 쏙 들어서 CD로 구입해서 소장 중입니다. 오. 엔딩곡은 얼마 전에 찾아보니 6분짜리 롱 버전이 있길래 요즘 거의 매일 듣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야, 항상 이런 정성스럽게 장문의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이 초재현님의 댓글은 눈에 보일 때마다 항상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은 정말 잘 다녀왔고요.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첫 해외여행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깐난쟁이 때도 다 가고 그런다던데 좀 늦은 편이긴 하죠. 근데 뭐 늦은 만큼 실컷 즐기고 왔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담으로 그냥 경기도 다낭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낭 시내에 가니까 진짜 가게 간판이 한글로 경기도 다낭시 스타필드라고 가게 간판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겨서 사진으로 찍어봤습니다. 나트랑 가족여행 때 좀 아쉬운 기억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저희는 다들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이 다낭에 대한 기억이 좀 좋게 남았던 것 같아요. 언제 가신 건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꽤 흘렀으니 요즘에는 분위기가 또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4월 영화 결산 글도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베스트 영화로 이 스트레인지 데이즈를 꼽아주셨는데 저는 처음 듣는 영화라서 찾아보니까 왓챠에 있더라고요. 이 극장 개봉작 마땅한 거 없을 때 저도 감상을 하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엔딩곡이 인상 깊었다라고 하셔서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 스트레인지 데이즈 엔딩 크레딧이라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틀어보니까 좀 빠른 비트에 좀 신나는 그런 음악이던데 요런 음악을 우리 초재현님은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저도 감상을 했습니다. 감상 후기와 추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준 아무거나 야옹이 중이라는 님께서 구독됐다 힛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댓글과 구독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씨님께서 잘 봤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신선하네요. 요게 지난 녹화 방송 때 제가 카메라 각도를 완전 정면으로 바꿨거든요. 그렇게 바꾼 이유가 좀 마주보고 대화하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바꿨는데, 이게 편집하면서 보니까 뭐 다른 분들은 뭐 괜찮다라고 해주신 분들도 계신데 제가 느끼기에는 영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원래 각도로 돌아왔습니다. 네, 댓글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완전 정면 샷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녹화를 했더니 윤가님께서 교수님한테 줌 강의 듣는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공감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네요. 얼굴 가렸다가 등장시켰다가 카메라 각도 바꿨다가 원복했다가 휴방했다가 아주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하시네요. 실험 정신이 투철하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길을 둘러 와서 요 구도로 정착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썬더볼츠 리뷰 영상에 파이님이 저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봤습니다. 마블의 자기 성찰 같은 느낌도 들었고 자기 내면을 돌아보게 하는 내용도 꽤나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히어로 영화의 대규모 액션 느낌은 적어서 그런 액션 쾌감을 기대하면서 보신 분들은 실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확실히 이 어벤져스 느낌의 이제 뿌슝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하죠. 근데 저는 이번 썬더볼츠에서 나왔던 그런 아기자기한 액션도 좋기는 했는데, 이제 취향 중에서 일단 이제 스케일이 크고 봐야지라는 그런 취향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마블 히어로 영화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보셨다면은 충분히 실망할 수 있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푸른별님이 썬더볼츠가 드라마성이 강해서 그런지 한국에서는 호불호가 갈리고 흥행성적도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빌드업이 제대로 되고 다음 편이 기대되는 거 보면은 방향성은 제대로 잡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썬더볼츠가 뽀록이었는지 아니면은 진짜 방향성을 제대로 잡았는지는 이어서 개봉할 판타스틱 4가 이제 어떻게 뽑아질 것이냐에 따라서 갈리게 될 것 같은데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썬더볼츠가 국내에서는 이제 흥행 성적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다는 말씀은 사실이고요. 근데 다행히 이 글로벌 흥행 성적은 나쁘지 않아서 좋은 작품이 좀 아쉬운 상황을 맞는 거는 좀 방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해피엔드 리뷰 영상에 임범영님이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꿈, 생각, 시기 때문에 원래 속해 있던 집단에서 나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엔딩을 통해서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와 우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부터 어린 시절 친구와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가끔 만나면은 반갑고 재밌는 그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런 관계로 가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맞아요. 이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도 어린 시절에는 매일같이 붙어 다니던 친구들을 예전처럼 자주 보기가 좀 힘들긴 하죠. 근데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함 없이 어제 본 것처럼 되게 편하고 즐거운 그런 친구들도 있죠. 저도 고등학교 동창들이 거의 뭐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인데 그렇게 봐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막 야 이러면서 좀 허울 없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수시로 연락하지는 못하지만 뭔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인연들을 이제 소중하게 여겨야겠죠. 사회운동 한다고 깝치던 애는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철없어 보이던 애가 책임지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죠? 제 리뷰에서도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준다기보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좀 균형 있게 각자의 입장을 다룬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초재님께서도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니들이 뭘 알겠니? 계속 이 말이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영화 보는 내내 학생들보다는 교장 선생님에게 감정이입이 된 걸 보면은 저도 어쩔 수 없이 너무 때가 많이 묻은 어른인가 봅니다. 제가 영화를 영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어서 다른 분들의 관람평도 찾아봤는데 그중 언뜻 나는 고길동이 되었나 싶어서 설렜다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도 딱 그 심정이었거든요. 물론 저도 영화 속 아이들의 우정을 응원하고 불합리한 세상을 향한 반발심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냥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상처를 덜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영화에 대한 제 감상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영화 내용과는 별개로 영화 속 음악이 참 좋았습니다. 영화 초반 클럽씬에서 나왔던 DJ는 실제로 활동 중인 DJ라고 하더라고요. 좀 많이 제 취향이라서 유튜브에 따로 검색해서 요즘 종종 듣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인지 네오소라 감독이 영화 음악에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았어요. 그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 계시면은 가능하면 영화관에서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푸른별님이 교장 솔직히 그 정도면 호인이라고. 네. 차 뒤집혔는데 바로 손양원 직행이지 민사는 별개로 걸고
이게 보통 사적인 관계였으면은 바로 그렇게 했을 텐데 또 교육자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학생을 너무 그렇게 몰아가기도 사실 교장의 그 체면 같은 것들 때문에 그러기 쉽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이 영화 보면서 이제 영화 속에 있는 어른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푸른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그렇게 누가 남의 차를 그렇게 하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나중에 약간 후반부쯤에 교무실에 음악 동아리실 열쇠를 찾으러 갔을 때 근데 물론 이렇게 부당하게 압수당한 열쇠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디 선생님한테 버릇없게 삐딱하게 딱 서가지고 그렇게 열쇠 낚아채듯이 그렇게 다 가져가는 그런 행동들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방지턱 걸리듯이 턱턱 걸리긴 하더라고요.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학생 감시용 AI를 설치하는 것을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애들도 뭐 100%다 잘한 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도 다 잘한 건 아니다라고 요 부분을 너무 이제 파고들기에는 영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큰 주제가 이제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가 보여주고자 했던 그러니까 감독이 의도하고자 했던 그 맥락을 따라가다 보니까 요런 곁가지는 좀 처지고 그냥 그렇게 리뷰가 흘러간 것 같습니다. 제 리뷰에서는 곁가지를 치면서 언급하지 못했지만 저 역시 느꼈었던 그런 공감 가는 댓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아재스러운 모먼트긴 한데 여러분들의 이 해피엔드 후기를 보면서 떠올랐던 한 구절이 있어가지고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처의 말 중에 나오는 글인데요. 시절 인연에 연연하지 마라. 먼저 너의 인생을 살아라.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시절 인연이라고 한다. 한때는 매일 연락하던 사람이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멀어질 수 있다. 너무 좋아서 오래가고 싶었던 연인이 어느 날 갑자기 끝나버릴 수도 있다. 둘 중 누구의 잘못도 아닌 그저 시절 인연이 다한 것이다. 억지로 붙이다 보면 더 아프고 지친다. 반대로 기대 없이 만났는데 내 마음을 다 알아주는 사람도 있다. 그런 인연은 언제나 자연스레 다가온다. 지금 내 마음을 알아주면 된다. 마음이 쉬어야 인연도 피어나는 것이다. 당신의 시절이 오면 당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당신 곁에 머무를 것이다. 시절 인연이 오면 분명 인연은 머문다. 요런 구절이 있습니다. 해피엔드에 나오는 애들을 보니까 요 구절을 좀 들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파과 후기 글에 푸른별님이 파과는 흥미로운 설정으로 시작해서 후반부로 갈수록 조지는 영화라 더 열받습니다. 길거리 다닐 때 할머니가 혼자 후드 뒤집어 쓰고 누워 다님 누가 봐도 복장부터 수상함. 평소에 할머니 행세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암살한다든가 어떤 함정을 쓴다든가 하는 게 없음. 암살 과정에서 어떤 노련함이나 지혜라는 게 보이지 않고 그냥 맨몸 액션 위주다 보니 누가 봐도 대역 쓴 티가 강하게 나서 몰입이 안 됨. 영화 내내 나이가 들어 손이 자꾸 떨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나중에 갑자기 공중에서 한 손으로 밧줄 잡고 총 쏘면서 적들 죽임. 아니 손 떨던 거 다 어디 갔어요? 회사와 대립도 해결해야 되고 병원 의사와의 애틋함도 소화해야 되고 라이벌과의 이야기도 풀어야 되니 중구난방으로 흘러가는 스토리.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정리할 능력이 안 되는 감독. 도통 몰입이 안 되는 설정들과 뜬금없는 감정선에 당황하게 됨. 빌드업이 너무 부실함. 폼은 잡고 싶은데 멋있지도 않고 대충 감동적으로 끝내야겠다 하면 이런 영화가 나옵니다. 너무 실망한 영화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구구절절 동의하고요. 뒤에 후기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하는 크림빵님이 저는 나이 많은 은퇴한 여성 킬러라는 설정 자체가 너무 진부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설정 자체가 끌리지가 않아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설정 자체가 안 끌린다라고 하신 걸 보니까 아직 이 파과를 안 보고 그냥 안 끌려서 안 봤어요 이런 뉘앙스로 써주신 것 같은데 쭉 안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뒤에 리뷰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근황 토크는 이제 방송 시작할 때 뭐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봉 영화 소개 순서인데 이번 주는 지난 시간에 게스트로 모셨던 달님과 별님은 없고요. 쭉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라이언 쿠글러 감독과 마이클 B 조던이 5번째로 의기투합한 작품입니다. 시너스 죄인들입니다. 장르는 공포 스릴러이고요. 1930년대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미국 남부를 배경으로 깽단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에서 댄스홀을 연 쌍둥이 형제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쌍둥이 형제 역을 마이클 B 조던 배우가 1인 2역으로 소화한다라고 합니다. 단순한 공포 영화가 아니라 브루스 막과 흑인 공동체의 삶 그리고 재화 구원이라는 묵직한 주제까지 다루고 있다라고 하네요. 아이맥스 필름 촬영 분량이 있다라고 하고 해외에서는 R등급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관객 평점 최고점을 기록하며 작품성과 흥행성을 모두 잡았다라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저도 5월 28일 개봉작 중에서는 최고 기대작이고요. 보고 후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웨스 앤더슨 감독의 퍼니키한 스킴인데요. 로만 코폴라와 공동 각본을 맡았고 베니시오 델 토로, 미아 스리플턴, 마이클 세라, 톰 행크스, 스칼렛 요한슨, 베네딕트 컴버비치 등등 출연진 이름만 나열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 첩보 블랙 코미디 어드벤처입니다. 1950년대 유럽을 배경으로 6번의 비행기 추락 사고에서도 살아남은 괴짜 부호 자자 코르다가 이름이 섹시하네요. 자자 코르다. 네. 유일한 상속인으로 수녀인 딸 리스를 지명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페니키안 스킴이라는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온갖 위험에 휘말리고 딸은 아버지의 유산을 좋은 일에 쓰고자 하며 벌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웨스 앤더슨 감독 특유의 아름다운 미장센과 색감 그리고 기상천외한 유머를 바탕으로 가족 권력 자본주의에 대한 풍자까지 담았다고 하고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초청되어서 호평을 받았다고 하니까요. 이 웨스 앤더슨 감독의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5월 30일에 개봉하는 우리 한국 영화 두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속 스캔들 써니로 이름을 알린 강형철 감독의 7년 만의 신작입니다. 하이파이브가 유아인 배우 이슈로 개봉이 무기한 연기되었다가 드디어 개봉합니다. 장르는 판타지 SF 코믹 액션이고요. 평범했던 5사람이 장기 이식을 받은 후 각기 다른 초능력을 얻게 됩니다. 괴력을 얻은 태권도 소녀 완서 역의 이재인 배우, 강풍을 다루는 작가 지망생 지성 역의 안재홍 배우, 그리고 라미란, 김희원, 유아인 배우까지 이들이 하이파이브라는 팀을 이뤄서 자신들의 능력을 노리는 세력에 맞서는 내용이라고 하네요. 요거 예고편만 보면은 큰 기대는 안 되던데 이 감독님의 전작들을 재밌게 보셨다면 그냥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소주 전쟁이고요. 1997년 IMF 외환위기 시절 국민 소주로 불리던 국보 소주가 위기에 처하자 회사를 살리려는 재무이사 표종록과 인수를 목표로 접근하는 글로벌 투자사 직원 최인범의 이야기를 그린 시대극이자 휴먼 드라마라고 합니다. 이 두 인물은 유해진 배우와 이재훈 배우가 맡아 실제 소주 업계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했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논란이 좀 있죠. 감독님이 이제 신인 작가들이 썼던 시나리오를 탈취해서 이걸 썼다라는 의혹이 있고 이거 가지고 막 지금 법적 공방이 오가고 있고 막 포스터에서는 감독님 이름 빠지고 막 난리 부르쓰던데 근데 그런 이슈를 다 떠나서 그냥 예고편만 봐도 딱히 굳이 그 이슈가 아니었더라도 예고편만 봐도 딱히 그다 잘 갸우뚱 싶더라고요. 푸르멜님은 아예 보이콧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그리고 영화 뉴스 시간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톰 크루즈가 이번에는 심연으로 뛰어든다고 합니다. 심해 초자연 스릴러 SF 액션 심리 호러 대작 디퍼라는 작품인데요. 2016년에 MGM에서 처음 기획이 됐지만 아쉽게도 번번이 제작이 무산이 되어 오다가 마침내 더그 라이만 감독과 톰 크루즈, 아나 데 아라마스 여기에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각본을 맡았던 크리스토퍼 맥쿼리까지 합류하면서 본격적으로 제작이 시작이 됐습니다. 와퍼 신메뉴 이름 같다라고 하는데 헤라님은 제발 자연사 해주세요라고. 아니 이번에도 진짜 심해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 양반? 전 모르겠네. 어쨌든 이 톰 크루즈와 더그 라이만 감독은 이미 엣지 오브 투모로우나 아메리칸 메이드를 통해서 호흡을 맞춘 적이 있죠. 줄거리는 한때 잘 나가던 우주 비행사였던 톰 크루즈가 미지의 해저 협곡을 탐사하는 위험천만한 임무에 투입이 되는 내용이라고 하네요. 그곳에서 그는 인류가 단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심해의 미스테리한 초자연적인 존재와 맞닥뜨리게 되면서 극한의 고립감과 공포 그리고 상상조차 힘든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번 미션 임파서블에서도 뭐 심해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깊은 바닷속 에서 벌어지는 액션 시퀀스들이 있는데 그거 한번 찍어봤으니까 아마 이 디퍼라는 작품에서도 충분히 뭔가 어떤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발 무병장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박화영 어른들은 몰라요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계층의 현실을 섬세하게 그렸던 이환 감독이 이번에는 여성 범죄 누아르라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합니다. 제목은 프로젝트 Y인데요. 한소희 배우와 전종서 배우가 투톱 주연으로
주연으로 캐스팅이 됐습니다. 여기에 김신록, 김성철 그리고 오마이걸이라는 걸그룹 출신의 유아까지 캐스팅이 됐습니다. 강남 화류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가진 것이라고는 서로뿐인 동갑내기 두 친구가 밑바닥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생 마지막 한탕을 계획하며 80억 원의 금괴를 탈취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예측 불허의 사건들이라고 합니다. 이 이환 감독의 장기가 이 현실감 넘치는 캐릭터 묘사인데 이번 작품에서는 어떻게 표현될지 궁금하네요. 그 한일 동시 개봉이라고 하는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라기 월드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주라기 공원 시리즈의 7번째 작품이자 주라기 월드 3부작의 뒤를 잇는 4번째 작품이고요. 기존 시리즈를 리부트해서 새로운 시대의 공룡 이야기를 펼쳐낼 야심작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의 예고편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연출은 고질라,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를 통해서 괴수물과 SF 블록버스터 장르의 탁월한 재능을 보였던 가렛 에드워즈 감독이 맡았고요. 참고로 저는 이 감독님의 크리에이터라는 작품도 상당히 재밌게 봤는데 요거는 좀 불호 의견도 많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각본은 무려 주라기 공원 1편과 2편의 각본을 썼었던 데이빗 코앱이 28년 만에 다시 펜을 들었다고 하네요. 총괄 프로듀서는 역시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새로운 시리즈인 만큼 캐스팅도 완전히 새롭게 다시 되었는데 스칼렛 요한슨이 특수팀 리더 역을 맡았고요. 아카데미 수상에 빛나는 마허샬라 알리가 유전 연구학자로 합류를 했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 사건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이고요. 공룡과 인간의 공존 실험은 결국 처참한 실패로 돌아가고 인류를 멸종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신약 개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한 특수팀이 육지, 바다, 하늘 각각을 지배하는 세 종류의 거대한 공룡 DNA를 확보해야 되는 이제 위험천만한 임무에 투입된다라는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2일 전 세계 동시 개봉한다고 하고요. 요거 예고편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거기 나오는 이제 공룡들이 아마 이제 예고편만 봤을 때 아마 그냥 오리지널 공룡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실험을 당해가지고 좀 유전자 조작된 이런 공룡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이거를 더 이상 주라기 월드라고 할 수 있나? 이 정도면은 그냥 주라기 월드가 아니라 새로운 크리처 영화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걸 더 이상 공룡 영화라고 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자, 대한민국 영화계가 기다리고 있는 거장이 귀환했습니다. 이창동 감독이 영화 버닝 이후 무려 7년 만에 장편 영화 신작으로 돌아온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직 영화의 제목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요. 이름만 들어도 대한민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전도연, 설경구, 조인성 배우가 이번 신작에 캐스팅이 됐습니다. 전도연 배우는 밀양으로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면서 이창동 감독님과의 최고의 호흡을 보여준 바가 있고, 설경구 배우 역시 박하사탕과 오아시스를 통해서 이창동 감독님의 페르소나라고 불리기도 했죠. 조인성 배우는 이번이 이창동 감독님과의 첫 작업이라고 하니까 과연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촬영은 올해 9월에 크랭크인해서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 2026년 하반기 국내 개봉 및 칸 국제영화제 출품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좋은 소식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은 신세계, 마녀 시리즈, 낙원의 밤, 귀공자 등으로 자신만의 확고한 스타일로 한국형 누아르를 제작해온 박훈정 감독님의 신작 소식입니다. 벌써 10번째 연출작이라고 하고요. 제목은 슬픈 열대입니다. 줄거리는 동남아시아 소수민족 출신으로 열대우림의 절대자로 군림하는 사부라는 인물이 버려진 아이들을 모아서 무자비한 킬러로 키워내 슬픈 열대라는 비밀 조직을 만듭니다. 이 조직에 소속된 아이들은 어느 날 자신들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을 계기로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며 결국 피해 복수를 다짐하며 처절한 갈등과 대립을 벌이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부 역할에는 대한민국 대표 연기파 배우 김명민 씨가 캐스팅이 됐고, 슬픈 열대의 조직원들은 신선한 얼굴들이 대거 합류했는데요. 어린 시절 정글에 버려져 선천적 청각장애를 극복하고 살아남은 조직의 막내 루 역할에는 드라마 사랑의 불식착오로 받은 이신영 배우가 캐스팅이 됐고요. 사부를 따라서 스스로 정글에 들어와서 강인한 생존력을 보여주는 조조 역할에는 조조 아니고 조조입니다. 요 써가지고 조조입니다. 조조의 기묘한 모험인가요? 네, 어쨌든 박유린 배우가 캐스팅이 됐습니다. 이 슬픈 열대 조직의 맏형이자 존재감 있는 리더 장 역할에는 근데 이름이 사부, 조조, 루, 장. 네. 어쨌든
이 리더 장 역할은 넷플릭스 공무원 박혜수 배우가 캐스팅이 됐습니다. 태국 올로케이션 촬영이고요. 2025년 안에 개봉한다고 하니까요. 이번에는 박훈정 감독이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을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인기 시리즈 왕좌의 게임에서 북부의 여왕이 이제는 쌍권총을 든 모험가로 등장합니다. HBO 드라마 왕좌의 게임에서 북부의 여왕 산사 스타크 역을 맡아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던 배우 소피 터너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새로운 실사 드라마 시리즈 툼레이더의 라라 크로포트 역으로 캐스팅이 되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 알리시아 비칸데르에 이어서 세 번째로 라라 크로포트를 연기하게 되는데요. 과거 왕좌의 게임 촬영 당시에도 혹독한 트레이닝과 철저한 자기관리로 유명했던 것답게 이번 라라 크로포트 역할을 위해서도 식단 관리부터 체력 단련, 멘탈 관리까지 총력을 다해서 이 캐릭터에 몰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피 터너는 한 인터뷰에서 이전에 라라 크로포트를 연기했던 안젤리나 졸리와 알리시아 비칸데르를 매우 존경하지만 그녀들을 넘어서는 나만의 독창적인 라라 크로프트를 만들고 싶다라는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툼레이더 시리즈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팬을 보유한 액션 어드벤처 게임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고고학자이자 모험가인 라라 크로프트가 세계 곳곳의 고대 유적과 미스터리한 비밀을 파헤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기존 영화들과는 차별화된 현대적이고 입체적인 라라 크로프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벤져스가 더 강력한 모습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잠시 후퇴를 결정을 했습니다. MCU의 초대형 이벤트 영화 어벤져스 둠스데이와 어벤져스 시크릿 워즈의 개봉일이 각각 약 7개월씩 연기가 되었습니다. 어벤져스 둠스데이는 기존 2026년 5월 1일에서 2026년 12월 18일로 변경이 됐고요. 어벤져스 시크릿 워즈는 기존 2027년 5월 7일에서 약 7개월 뒤인 2027년 12월 17일로 개봉일이 조정이 됐습니다. 마블 스튜디오 측은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연기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추측들을 소개를 하자면은 이렇게 방대한 이 멀티버스 스토리와 수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고품질의 특수 효과를 이 시간 안에 다 구현하기에는 그만큼 더 많은 제작 기간이 필요했을 거다라는 추측도 있고요. 각본가가 로키 시리즈의 각본가였던 이제 마이클 월드런이 각본을 맡게 됐는데 스토리 라인을 좀 더 다듬기 위해서 시간이 좀 더 필요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헐리우드 작가 및 배우 파업의 여파도 있었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을 거다라는 그런 추측들이 있습니다. 푸른별님도 헐리우드 파업 때문에 다 밀려서 CG 일정이 안 나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어쨌든 두 영화 모두 연말 시즌을 겨냥하게 된 만큼 얼마나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뉴스입니다. 20년 만에 그녀들이 돌아옵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속편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026년 5월 1일 전세계 극장 동시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더 반가웠던 것은 1편의 성공을 이끌었던 주역들이 대거 복귀한다는 점입니다. 1편의 각본가와 프로듀서가 그대로 참여했고요. 1편의 연출을 맡았던 데이빗 프랭켈 감독 또한 현재 복귀를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연 배우 3인방의 복귀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런어웨이 매거진의 편집장 미란다 프리슬리 역의 메릴 스트립 그리고 그 메릴 스트립의 첫 번째 비서였던 에밀리 찰튼 역할의 에밀리 블런트는 이미 공식화를 했고요. 저널리스트를 꿈꾸다가 미란다의 두 번째 비서가 됐었던 앤드리아 sak스 역의 앤 해서웨이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 발표는 안 났지만 복귀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보도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미국 배우 조합상 시상식에서 이 세 배우가 함께 무대에 올라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 외에도 미란다의 든든한 조력자였던 나이젤 역의 스탠리 투치나 앤디의 남자친구였던 네이트 역의 에이드리언 그레니어 등 다른 오리지널 캐릭터들의 복귀 가능성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겠죠. 과연 속편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것인가. 편의 주요 배경은 전통적인 패션 매거진 런어웨이가 디지털 미디어와 SNS를 상대로 고군분투하게 되는 이 급변하는 패션 업계를 배경으로 하게 될 거다라고 하고요. 이 종이 잡지의 시대가 저물고 광고 시장은 축소되면서 런어웨이는 존폐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우리의
미란다 프리슬리가 이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일 거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자신의 조수였으며 현재는 거대 명품 그룹의 광고 예산을 쥐고 있는 고위 임원으로 성장한 에밀리 찰튼과 껄끄러운 협상을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네요. 한때는 상사와 부하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대등한 위치에서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거다라고 합니다. 앤디 sak스의 이야기는 아직 공식 시놉시스에서는 밝혀지진 않았는데 원작 소설가가 집필했던 두 편의 후속 소설에서는 이 앤디가 런어웨이를 떠나서 자신만의 온라인 매거진 더 플런지라는 것을 창간을 해가지고 성공적인 편집장으로 자기매림하는 모습, 그리고 결혼과 경력, 친구들과 우정 사이에서 새로운 갈등과 성장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그려진다라고 하는데, 영화가 이 소설들의 내용을 어느 정도 반영하게 될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화 뉴스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알찼나요? 네. 알차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영화 이제 후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그리고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블러드라인, 파과, 플로리다 프로젝트, 요 네 작품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 뭐부터 할까요? 자, 일단 제가 생각한 순서는 이제 최근 개봉작 순서로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파과, 플로리다 프로젝트, 요 순서를 생각했는데, 지금 라이브에 오신 분들의 선택에 따르겠습니다. 푸른별님 빨리 주무셔야 되니까 파과부터 할까요? 파과는 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하기 전에 욕부터 시원하게 한번 하고 다른 작품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푸른별님이 아침 조깅을 5km 시작하고 있다고요? 네, 저도 양심 고백을 하자면은, 저는 직업이 개발자다 보니까 정장 입을 일이 진짜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 장례식 아니면은 없어요. 요새는 장례식 가더라도 정장보다는 그냥 어두운 톤의 약간 세미 캐주얼을 입고 가지, 정장 다 차려입고 이렇게 가지는 않는데, 이제 외조모상이다 보니까 오랜만에 몇 개월 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는데, 이 허리가 진짜 마지노선인 거예요. 이 허리를 붙잡고 있는 그 벨트가 그 클리프 행어처럼 정말 이렇게 힘겹게 서로 야 놓지 마, 야 좀만 더 버텨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쥐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안 되겠다, 나도 운동해야겠다라고 해서 아침마다 저도 러닝머신에서 5km는 아니고 3km 25분 동안 뛴다고 하면은 사실 뭐 뛰는 것도 아니죠. 그냥 걷기 하는 건데, 그렇게만 해도, 아침에 공복에 그렇게만 해도 이제 땀은 많이 나더라고요. 그거 시작했습니다. 네. 푸른별님 조깅 5km 쉽지 않을 텐데, 아침에 하니까 조깅인 거죠? 저녁에 하면 석깅인 거고, 그죠? 네. 그러면 자, 이제 파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민규동 감독 연출의 이혜영, 김성철 배우 주연의 파과를 보고 왔습니다. 구병모 작가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60대 여성 킬러라는 흥미로운 설정을 가지고 있어서 개봉 전부터 많은 분들의 기대를 받았던 작품이고요. 베를린 국제영화제를 비롯한 여러 해외 영화제에도 초청이 되면서 기대감이 꽤 높아졌죠. 하지만 막상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제 감상은 솔직히 말해서 좀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이제 물론 배우들의 연기는 좋았어요. 배우들의 연기는 좋았지만 이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고기를 갸욱하게 만드는 지점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아쉬웠고 또 어떤 문제점들이 보였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사입니다. 이 인물들이 나누는 대사가 뭔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기보다는 많이 어색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초반에 주인공 조각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장면에서 어떤 식으로 대사가 주고받아지냐 하면은, 같이 밥을 먹다가 뜬금없이 조각 이렇게 운을 띄웁니다. 그럼 상대방이 네? 라고 되물으면은 내 이름은 조각이야, 요런 식으로 조각 이렇게 운부터 던져놓고 이제 뒷이야기를 이어가는 그런 대화의 방식이 상당히 자주 사용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뜬금없이 뭐 단어나 문장 하나를 툭 던져놓고 말을 이어가는 이 대사 스타일을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작품에서는 이런 식의 대사가 진짜 자주 반복이 됩니다. 지금 푸른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문어체의 느낌이 강하죠. 아니, 아무리 영화 대사라고 해도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앞뒤 다 잘라먹고 갑자기 조각? 아니, 여러분들 저랑 밥 먹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나이트 시네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미친놈이지.
어쩌라고지. 그래서 이런 대사가 자꾸 반복이 된다라는 게 좀 거슬렸고, 그리고 모든 것을 너무나 친절하게 대사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한다는 것도 좀 있어요. 이게 마약 조직에 호를단신 쳐들어갔다가 궁지에 몰린 조각을 투우가 등대로서 구하러 오게 되죠. 근데 사실은 조각이 일부러 그런 위기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투우가 설마 일부러? 라고 하면서 본인의 속마음을 구구절절 그냥 대사로 다 내뱉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구리더라고요. 조각이 일부러 이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연출적으로 이제 관객들이 알아차리고 저런 거였구나 이렇게 무릎을 탁 치게 만들어야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투의 대사로 구구절절 다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짜치더라고요. 이런 대사뿐만 아니라 캐릭터 구축도 상당히 아쉬웠는데, 이 극 중에서 조각이 마음을 여는 여자아이가 나오죠. 이제 강솔이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강솔이라는 이 아이 캐릭터의 설정이 보면서 계속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더라고요. 아마도 의도는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아이의 모습을 좀 묘사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 강솔이라는 캐릭터는 순수하다기보다는 상황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현실 감각이 없는 좀 답답하고, 심지어는 아이치고도 애치고도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캐릭터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조각에게 자신의 학예회에 꼭 와달라고 해맑게 초대하는 장면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처음 보는 낯선 남자인 투에게까지 학예회에 와달라고 초대를 하고, 심지어는 영화의 마지막에는 별다른 경계심도 없이 너무나 쉽게 이 투를 따라다녀가지고 스스로 납치되어 버리잖아요. 정말이지 무슨 생각으로 애를 저렇게 묘사했나 싶더라고요. 초롱님 말씀처럼 진짜 안 구하고 싶더라고요. 아니, 제가 최근에 어제 영화 아저씨를 풀로 다 본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장면들만 넘겨가면서 봤는데, 그 영화 아저씨는 정말 그 아이를 구하고 싶게 묘사를 하는데, 이 강솔은 진짜 이 캐릭터 구축이 아쉬운 거는 주인공인 조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조직 내에서 전설적인 킬러로 불렸지만 이제는 60대가 되어서 늙고 병든 몸으로 예전 같지 않은 실력을 보여주는 인물이죠. 근데 영화는 분명 조각에 이런 노익장이랑 그 이면에 숨겨진 쓸쓸함,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받았던 느낌은, 캐릭터 조각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관록이나 카리스마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인 이혜영님의 그야말로 그 투혼에 가까운 열연, 그 배우의 노익장만 더 강하게 느껴지지 이 캐릭터의 노익장이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혜영 배우의 연기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이 존재감은 정말 대단했고요. 하지만 이런 배우의 열연에도 불구하고 조각이라는 인물이 가진 매력은 충분히 살리지 못한 것 같아요. 잘 설정되지 못한 캐릭터를 배우 한 사람의 그 역량과 노력으로 겨우겨우 이렇게 끌고 나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마저 들었습니다. 그 액션도 아쉬웠는데, 조각이 아무리 과거의 전설적인 킬러였다곤 하지만 현재는 60대에 심지어 죽을 병까지 앓고 있는 이 노년의 여성입니다. 손까지 덜덜 떨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킬러 역할을 수행을 하려면은 전면전보다는 암살 기술이나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원거리 공격 위주를 하던가, 아니면 뭔가 함정을 판다던가 이런 방식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자신보다 훨씬 젊고 건장한 남성들과 정면 육탄전을 벌인다는 게 이것부터가 몰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푸른별님이 아까 댓글로도 말씀해주신 부분이죠. 그리고 영화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이 놀이공원 해피랜드에서의 마지막 전투 장면에서 로프 액션 같은 그 나름대로 이 스타일리시함을 추구하려는 이 의도는 보였는데, 하지만 이런 것들도 다소 좀 어설프게 느껴져가지고, 제가 액션 영화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깐깐한 시선을 가진 관객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딘가 좀 안쓰럽다, 너무 어설퍼 보인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제일 큰 몰입 방해 요소였는데, 조각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내로남불의 태도 또한 너무 좀 심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목격자를 남긴 조직원은 반드시 제거한다라는 이 조직의 엄격한 규칙은 조각 자신이 젊은 시절에 만든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규칙에 따라서 자신의 동료였던, 심지어 막역했던 이 장비라는 조직원을 직접 제거하기까지도 하죠. 근데 정작 조각 자신은 자신을 우연히 치료해준 수의사 강봉회를 제거하기는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고 애씁니다. 심지어 목격자를 만든 자기 자신의
자신을 제거하려는 조직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기까지 하죠. 근데 설사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도 이 조각의 내면의 변화를 충분히 설득력 있게 묘사를 해줬더라면 납득이 됐을 텐데 관객의 입장에서는 그냥 내로남불처럼 느껴지면서 이 조각이 만들었었던 냉철한 규칙의 의미와 그로 인해서 희생된 장비의 죽음에 대한 당위성마저 한꺼번에 흔들려 버립니다. 2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가 조각을 그토록 극단적으로 거의 파멸 직전까지 몰아가는 이유가 영화 내내 명확하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영화 후반부에 가면은 과거의 사연으로 인해서 2가 조각을 마치 엄마처럼 생각을 했었고 동시에 그녀 때문에 아버지를 잃었다라는 이런 복잡한 그런 애증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설정이 드러나긴 하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2가 그동안 보여줬었던 이 조각을 향한 광기 어린 집착 같은 행동들을 온전히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 이 죽어가고 있는 2에게 조각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라고 물어보니까 기억하지 못하면 슬프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저게 말이야 방구야 저게 대체 뭔 소리야 싶더라고요. 관객의 감정적인 공감을 이끌어낸다기보다는 다소 억지스럽고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투라는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를 더 어렵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각과 투는 나이와 성별에서 오는 명확한 신체적인 능력 차이가 존재를 하잖아요. 이 60대의 병든 여성 킬러와 젊고 혈기왕성한 남성 킬러의 대결에서 관객들은 조각이 어떻게 이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2의 이 꽃가루 알러지라는 그 약점이 아주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될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정면으로 맞붙게 되는 장면에서 야 이걸 어떻게 이용하려나 이렇게 주머니 같은 데서 꽃가루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좀 뿌린다든가 아니면은 꽃이 좀 많은 장소로 어떻게 좀 유인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 극적으로 좀 이런 신체적인 능력의 갭 차이를 조각이 좀 극복하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영화는 이 좋은 설정을 그저 조각이 과거의 어느 날 꽃가루 때문에 재채기하던 어린 투를 만났던 그 기억을 떠올리는 아주 단편적인 단서로만 소모를 해버립니다. 극적인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거나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소재가 너무나도 평면적이고 1차원적으로 사용이 되어버리죠. 캐릭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비선형적인 전개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야기의 흐름을 매끄럽게 이어주거나 캐릭터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관객의 몰입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너무 산만하더라고요. 이 구조의 유일한 장점은 젊은 조각을 연기한 신시아 배우를 볼 수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요즘 이 전공의 생활을 보면서 좀 빠져있는 배우인데 마녀에서는 꾀재재하게 나오다가 전공의 생활에서는 되게 예쁘게 나오다가 파과에서 또 다시 꾀재재하게 나오는데 근데 어떻게 나와도 참 호감이시더라고요. 네, 더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과거 회상 장면에서도 조각이 처음 킬러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계기가 나오는데 자신을 겁탈하려던 미군에게 저항하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그 현장을 이 김무열 배우가 연기하는 류가 목격하게 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킬러 조직에 스카우트한다 뭐 이런 설정인데 아무리 극적이고 긴박한 상황이었다곤 하지만 영화 내내 비밀스럽고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던 그 킬러 조직이 우발적인 살인 현장을 그 조직의 수장이 목격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것도 아직 어린 여자애를 그렇게 쉽게 새로운 멤버로 받아들인다는 거는 이 영화 맥락상 납득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윤가님도 채팅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사가 잘 안 들린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다행히 저는 크게 막 거슬리진 않았는데 사실 이게 진짜 거슬리지 않았다라는 느낌보다는 이쯤 되면은 딱히 들리거나 말거나 크게 상관이 없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네요. 여기 나오는 배우들이 뭐 발음이 그렇게 나쁘다거나 그런 배우들이 아닌데 저도 이제 몇몇 구간에서는 대사가 잘 안 들리는 구간이 있긴 했거든요. 전반적인 녹음 상태나 믹싱 문제로 보이죠. 아무래도 추후에 뭐 OTT를 통해서 자막이 지원이 된다면은 개선이 되긴 할 텐데 솔직히 뭐 자막 지원된다고 해서 뭐 굳이 다시 이 영화를
근데 이 영화 편집 과정에서 이 대사가 잘 들린다 안 들린다 이거는 제작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아실 거잖아요. 후시 녹음할 여건이 안 되면은 극장 상영에서라도 자막 작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파과가 원래는 이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으로 영화제에서 상영이 됐었는데 국내 개봉 시점에 15세 관람가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부분이 편집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추후에 감독판이나 무삭제 버전이 공개가 된다면은 이 영화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파과는 상처 입고 물러터져서 상품 가치를 잃어버린 과일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작품성에서 파과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조각이 돌보게 되는 늙고 병든 강아지와 같은 여러 가지 소재들을 통해서 조각의 현재 상태, 즉 늙고 병들어서 과거의 쓸모를 다했다고 여겨지는 존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파과가 겉으로는 좀 상처 입고 물러터진 과일이지만 사실 맛은 더 있다, 이런 대사가 지표적으로 나오는데, 조각도 환불 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직 건재하고 한 사람의 몫을 한다는 것을 영화상에서 웅장하게 묘사를 해줬다면은 참 좋았을 텐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들로 그 상징들이 가진 본래의 의도가 많이 퇴색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화 파과는 구병모 작가의 매력적인 원작 소설과 이혜영이라는 정말 걸출한 배우를 가지고도 여러모로 너무나 아쉬운 작품으로 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길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어색하게 느껴졌던 대사들, 설득력이 부족했던 캐릭터들의 동기와 행동, 이야기의 흐름을 오히려 방해했던 산만하고 혼란스러운 편집, 그리고 설득력 없는 액션 연출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어떻게 느끼셨는지, 혹시나 재밌게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어떤 점이 좋으셨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플로리다 프로젝트 해볼까요? 션 베이커 감독의 2017년작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넷플릭스 서비스 종료 직전에 감상을 했습니다. 칸 영화제에서 아노라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션 베이커 감독의 전작이기도 하죠. 마침 CGV에서 4K 리마스터링으로 이제 재개봉을 해줬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극장 관람을 놓친 아쉬움을 요렇게나마 달래봤습니다. 이 영화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마파크인 디즈니 월드 인근의 허름한 모텔촌을 배경으로 6살 소녀 무니와 그 주변 인물들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첫인상은 화면의 색감이 예쁘다였습니다. 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화사한 파스텔톤 색감을 잘 살렸더라고요. 특히 이 모델 외벽을 칠한 보라색, 분홍색, 민트색 이런 것들이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화사한 색채는 주인공 무니의 시선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6살 아이의 눈에는 세상이 이처럼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른들의 고단한 현실과는 달리 무니에게 모텔촌은 거대한 놀이터인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이 과장된 색감은 모텔촌 사람들이 처한 비참한 현실과 대조를 이루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밝은 빛이 오히려 눈을 시리게 하고 그림자를 더욱 짙게 만드는 것처럼 이 아름다운 색깔의 페인트 아래에는 낡고 금간 콘크리트 벽이 숨겨져 있을 거고, 해맑은 웃음 뒤에는 엄마 헨리의 깊은 한숨과 불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션 베이커 감독은 이처럼 아름다운 색채와 어울리지 않는 현실들의 문제를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이 외면하고 싶었던 불편한 진실을 더욱 효과적으로 마주하게 하는 듯 하였습니다. 영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이들, 특히 주인공 무니를 연기한 브루클린 프린스입니다. 진짜 이 친구의 연기는 연기처럼 느껴지지 않을 만큼 자연스럽더라고요. 남의 차에 침을 뱉고 웃으면서 달아나는 모습이나 관광객들에게 얻은 돈으로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면서 정말 행복해하는 표정, 그리고 어른들 흉내를 내면서 욕설하는 모습까지 정말 살아있는 그 자체였습니다. 션 베이커 감독이 어떻게 이 어린아이로부터 이런 연기를 이끌어냈는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전문 아역 배우 대신에 플로리다 현지 오디션을 통해서 아이들을 캐스팅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촬영 현장 또한 아이들이 편하게 놀 수 있는 여름 캠프처럼 조성을 해놨고, 대본을 외우게 하는 대신에 각 장면의 상황 설명만 해주고 아이들의 즉흥적인 반응과 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만 켜둔 채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자연스러운 순간들을 포착하기도 했고, 특히 무니가 욕조에서 인형과 대화하거나 뷔페에서 음식을 먹는 장면 등이 그렇게 탄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이렇게 차에 침을 뱉거나 어른들에게 거침없이 말하는 모습들은 다소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죠. 근데 영화는 이러한 행동들이 어른들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서 아이들이
아이들이 나름대로 세상을 배우고 생존하는 방식 혹은 어른들의 폭력적인 모습을 그대로 학습하고 모방한 결과일 수도 있겠다라는 뉘앙스로 그려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거친 모습 속에서도 아이들은 여전히 세상을 놀이터로 받아들이고 소소한 것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친구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션 베이커 감독은 카메라에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제목인 플로리다 프로젝트의 의미를 살펴보자면은 원래 1960년대에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 월드 건설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사용했었던 이 프로젝트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디즈니 월드 주변 모텔들은 폐업하거나 영화 속에서 나오는 이 매직캐슬처럼 집 없는 저소득층이 주 단위로 방세를 내면서 살아가는 임시거처로 변했다라고 하네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플로리다 프로젝트라는 이름은 이제는 이러한 빈곤층을 지원하는 사회정책 명칭으로도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션 베이커 감독은 이 제목을 통해서 화려한 환상과 비참한 현실의 대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 속의 모텔들의 이름 또한 좀 의미심장한데 무니가 사는 곳은 매직캐슬, 즉 마법의 성이고요. 친구 젠 씨가 사는 곳은 퓨처랜드, 즉 미래의 땅입니다. 이름만으로는 디즈니랜드 옆에 멋진 숙소를 떠올리게 하지만 실제로 착각해서 오는 신혼여행 부부도 있죠. 하지만 현실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에어컨은 고장나고 방 안에는 곰팡이 냄새가 가득합니다. 이처럼 이름과 현실의 간극은 영화의 주제인 환상과 현실의 불일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어쩌면 미국 사회가 사람들에게 약속했었던 마법 같은 미래가 실상은 얼마나 허술하고 위태로운 기반 위에서 세워졌는지를 꼬집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영화는 아이들의 시선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세계도 보여줍니다. 무니의 엄마 헨리는 온몸에 문신을 하고 걸핏하면 욕을 하고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관광객들에게 싸구려 향수를 강매하거나 심지어 생계를 위해서 성매매까지 하는 인물입니다. 이런 헨리와 무니 모녀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인물은 모텔 관리인인 바비입니다. 월렘 데포가 연기하는 이 캐릭터는 영화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모텔의 규칙을 지켜야 하는 관리자이면서 인간적인 연민을 가지고 손님들을 대하려는 책임감이 강한 인물이죠. 아이들의 위험한 장난을 꾸짖으면서도 성범죄자로 의심되는 인물의 접근과 같은 실제로 위험한 상황에서는 아이들을 든든하게 보호하려고 하죠. 헨리가 방세를 못 내고 문제를 일으켜도 기회를 주려고 애쓰지만 그 선의는 종종 무시당하거나 당연시되면서 그 고충 역시 누구도 알아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월렘 데포는 바비의 지친 표정, 따뜻한 눈빛, 규칙과 연민 사이에서 갈등하는 감정을 섬세하게 연기를 해줍니다. 바비의 존재는 이 사막 같은 현실 속에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보여주는 동시에 개인의 선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더 큰 문제들이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회 시스템의 역할을 개인이 대신하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 바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 아이들이 언급하는 무지개 끝에는 황금이 있대. 근데 그 황금에게 다가가면 사라진대 라는 이 대사도 한번 곱씹어 볼 만한데요. 이 무지개 끝에 황금에 대한 믿음은 참 아름다운 믿음이지만 그 믿음 자체가 현실의 잔혹함을 가리는 신기루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의 엔딩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동보호국 이 직원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엄마 헨리와 이제 무니가 강제로 헤어질 위기에 처하니까 무니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가장 친한 친구인 젠 씨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두 아이는 손을 꼭 잡고 디즈니 월드를 향해서 달리기 시작하죠. 근데 여담인데 이 장면은 디즈니 월드의 촬영 허가를 받지 못해서 감독과 최소한의 스태프가 아이폰으로 몰래 찍은 거라고 하네요. 요 에피소드 들으니까 또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윤종빈 감독의 이제 작품이죠. 용서받지 못한 자가 정말 리얼하게 이제 군대 내무반 모습을 보여주는데 군에서 허가가 안 나가지고 국군 홍보 영상 촬영한다고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서 촬영한 거라고 하네요. 아이폰 촬영 비하인드를 들으니까 그런 게 생각이 나서 언급해봤습니다. 아무튼 이 마지막 질주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아이들은 디즈니 월드로 도망을 친 걸까요? 아니면은 견딜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무니가 상상하는 환상인 걸까요? 저는 이 장면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아이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도피처가 결국 상상의 세계뿐임을 보여주는 무니의 판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동안 문희는 힘든 현실 속에서도 자신만의 상상력으로 이 매직캐슬을 진짜 마법의 성처럼 여기고 버려진 콘도를 탐험하면서 놀았습니다. 그 상상력의 힘이 폭발하는 마지막 순간이 디즈니 월드로 질주하는 것으로 나타난 게 아닐까 싶네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이 디즈니 월드로 간다고 해서 현실의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으니까요. 이 현실에서 갈 곳 없는 아이들이 기댈 곳은 결국 만들어지는 환상뿐이라는 점이 이 영화가 던지는 가장 슬픈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어려운 영화입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영상과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에 좀 미소를 짓다가도 문득문득 드러나는 이 냉혹한 현실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하죠. 그래서 션 베이커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미국의 빈곤 문제, 아동 방임 등 민감한 사회 이슈를 정면으로 다루면서도 교훈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섣부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이들의 시선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애써 외면했을지도 모르는 그 현실의 단면을 생생하고도 아프게 그려냅니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섣부른 동정이나 연민 대신에 진정한 공감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보고 나면은 마음이 편치만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오히려 이 영화를 오랫동안 기억하게 만들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플로리다 프로젝트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는지,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등등 이런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읽으면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블러드라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2승 탈출 넘버원 헐리우드 버전이죠.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블러드라인을 감상을 했습니다. 시리즈를 다 챙겨보지 못했고요. 1편을 진짜 옛날에 어렴풋이 본 기억만 있는 그런 시리즈입니다. 근데 이 시리즈를 다 챙겨보지 않으신 분들이더라도 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시리즈가 각종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그런 컨셉이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시겠죠.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근데 혹시 이 영화를 보기에 앞서서 전작들을 다 챙겨봐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좀 망설여지신다면은 전혀 네버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전 시리즈를 이제 보신 분들이라면은 반가워할 만한 요소가 있기는 한데, 근데 그게 이 작품에 뭐 크게 막 작용하는 게 아니라서 시리즈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보셔도 즐기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넷플릭스를 통해서 1편 정도만 그냥 가볍게 복습하는 수준으로 보고 갔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즐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더라고요. 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시리즈의 트레이드 마크는 죽음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기상천외하고도 소름 돋는 사고 장면들을 이제 연출하는 건데, 이번 블러드라인에서도 영화를 보는 내내 와,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라는 그런 감탄마저 들게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안전불감증 예방교육 자료로서도 손색이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현실적인 공포감이 들더라고요. 정말 사소한 행동으로부터 비롯되는 나비 효과처럼 우리 일상 속에서의 모든 요소들이 마치 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작용해서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영화 속 인물들을 덮치는 그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영화를 다 보고 극장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평소에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쳤을 법한 이 주변의 모든 사물들이 마치 저를 노리고 있는 이 잠재적인 위협으로 느껴지면서 저도 모르게 계속 막 사주경계를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저 간판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계단 내려가다가 뭐 발이라도 헛디디는 거 아니야? 뭐 엘리베이터 추락하는 거 아니야? 이 버스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막 계속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이 영화가 우리 일상 속에 숨겨진 불안감을 아주 효과적으로 파고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블러드라인에서 신선하게 다가왔던 설정은 원래는 죽었어야 할 운명이었던 인물들이 어떤 계기로 살아남게 되면서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일종의 오류가 되어버리고 그 파장이 단순히 그들의 존재만 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낳은 자식 세대까지도 원래는 있으면 안 되는 존재들로 분류가 되면서 수세대에 걸쳐서 그 자손들에게까지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운다라는 그 설정이 되게 인상 깊었고요. 죽음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핏줄, 그러니까 블러드라인이죠. 핏줄을 따라서 순서대로 한 명 한 명 찾아간다는 이 설정이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그리고 극 중에서 토니 토드가 연기하는 JB라는 인물이 등장인물들에게 그냥 뭐 툭 하고 던지는 대사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현재를 즐기면서 살아라 라는
하는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이 대사가 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시리즈가 꾸준히 관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바로 내일 아니면은 뭐 몇 시간 뒤에 어떤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죽음이 닥쳐올지 전혀 알 수 없는 게 인생인데, 그렇기 때문에 삶의 가치와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이런 메시지겠죠. 이 대사를 한 JB를 연기한 토니 토드 배우는 이 작품을 촬영한 뒤 암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작품이 유작인 건데 1편에서는 상당히 건장한 체격으로 나오시는데, 이 작품에서는 같은 사람이 맞아 싶을 정도로 엄청 이 마른 모습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이런 비하인드를 알고 나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현재를 즐겨라 라는 대사를 하는 이 토니 토드 배우를 보니까 뭔가 좀 많이 슬퍼졌습니다. JB가 알려주는 규칙 중에서 생명을 죽이면은 그 생명에게 남아있던 수명을 자신이 이어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설정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 전작에서 한번 나왔던 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영화 초반부터 이 극중 인물인 바비가 키우는 거북이를 계속 비춰주거든요. 저 거북이를 초반부터 계속 잡아줬으니까 그 설정이 딱 나오자마자 저 거북이를 어떻게 죽이던가 해서, 거북이는 장수하는 생물 중에 하나니까 그 생명을 이어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게다가 대사로도 야, 거북이의 수명은 100년이래 뭐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거 무조건 거북이 쓰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 예상을 아주 좋게 벗어나는 맥커핀으로 활용이 되더라고요. 이때 이 병원에 있었던 신생아실을 인물들이 한번 쓱 바라보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정신 차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소소한 빵 터지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이 블랙 코미디 요소도 적절히 들어가 있어서 영화를 보면서 조금이나마 덜 부담스럽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족의 비밀이 밝혀진다거나 뭐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벌이는 황당한 방법들이 블랙 코미디로 작용을 해서 좀 실소가 나오더라고요. 결국 영화의 말미에는 예상하셨다시피 예외 없이 모든 인물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엔딩은 어떤 분들에게는 다소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존재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이 시리즈의 설정을 딱 지켜주는 결말 같아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게 봤습니다.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시리즈를 제대로 관람한 것은 이번 블러드라인이 처음이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웠고 전작들까지 정주행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매력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점프스케어 방식의 공포영화보다는 이렇게 서서히 조여오는 듯한 긴장감이랑 기발한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작품을 훨씬 더 선호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 영화가 좀 제 취향이었던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은 영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블러드라인은 전작들이 쌓아올린 명성을 충실하게 이어가면서도 혈연이라는 새로운 설정을 통해서 신선한 재미를 안겨주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일상적인 소재들을 활용해서 만들어낸 창의적인 죽음의 장면들이 인상 깊었고요. 여기에 블랙 코미디와 서스펜스의 적절한 균형, 그리고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듯한 메시지까지 담아내면서 단순한 슬래셔 무비를 넘어선 이 시리즈만의 독특한 매력을 확실하게 발산합니다. 공포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특히 기발한 상상력과 긴장감을 원하시는 분이라면은 꼭 한번 관람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영화를 보시고 난 후에는 한동안은 저처럼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리게 될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리뷰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을 감상을 했고요. 리뷰하기 전에 먼저 솔직하게 고백하고 시작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나 007 시리즈처럼 스파이 액션 척보 이런 장르를 막 크게 즐겨보는 편은 아닙니다. 왜 불호냐고 물어보면은 논리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는데, 그냥 봐도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그냥 제 성향인가 봐요. 그래서 막 이런 시리즈들에 대해서 제가 뭐 엄청난 팬심을 가지고 있다거나 배경 지식에 해박하다거나 막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리뷰는 정말 전문적으로 영화를 파고드는 다른 리뷰어들처럼 뭐 시리즈 전체의 역사를 쫙 뭐 꿰뚫는다거나 각 캐릭터들의 관계가 변화가 뭐 어떻게 되고 막 숨겨진 이스트 에그는 뭐가 있고 이런 디테일한 설정들까지 다 짚어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이번 작품을 보고 느낀 그냥 솔직한 감상 위주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이번 작품을 보려고 전작인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을 넷플릭스에서 복습을 했거든요. 이거 극장에서 보긴 했는데 이제 후속작이니까 보기 전에 기억을 되살리고자 이제 넷플릭스에서 봤는데, 이게 극장에서 볼 때 자막은 분명 2단이었던 것 같은데 넷플릭스 자막에서는 이선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발음을 들어보면은 2단과 이선 그 중간 발음 그 어디 좀 애매한 발음이긴 해요. 이선 뭐 이렇게 th 발음
이선 이렇게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사실 뭐 이선이든 이단이든 뭐 다 상관이 없는데 뭐가 되었든 간에 심각한 오역이 아닌 이상은 무려 주인공 이름인데 뭐든 간에 통일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다시 영화 이야기가 돌아와서 이번에 이 파이널 레코닝이라는 부제가 붙으면서 마치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할 것처럼 좀 홍보를 했잖아요. 근데 막상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이게 정말 마지막이 맞나? 싶은 그런 묘한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이야기 자체가 여기서 딱 하고 명쾌하게 마침표를 찍는다 이런 느낌보다는 얼마든지 다음 편이 나와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이 파이널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엔딩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사실 바로 전작이었던 이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을 극장에서 봤을 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액션 장면들은 와 미쳤다 하면서 봤는데 그 액션 장면들 사이사이에 있는 그 서사 파트들,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런 장면들은 솔직히 좀 지루하게 느껴졌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번 파이널 레코닝도 사실 기본적인 틀은 좀 비슷하게 흘러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액션 장면 이외의 부분에서는 여전히 좀 늘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뭐 전작보다는 그 지루함의 강도가 조금은 덜하긴 했습니다. 제가 전작 볼 때보다 좀 더 컨디션이 좋아서 그런가 싶긴 한데 아무튼 막 전작만큼 지루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작품에서도 제가 아쉬웠던 지점은 이 상황을 설명하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등장인물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짜놓은 계획은 뭔지, 빌런들이 노리는 건 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친절하게 아주 상세하게 관객들한테 브리핑을 해주거든요. 고전 짤 중에서 드라군이 출동한다면 어떨까? 드라군! 이 짤 아시죠? 이것처럼 등장인물들이 상황 설명을 돌아가면서 대사를 쪼개가지고 하는데 이게 한두 번이면은 뭐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영화 내내 이렇게 이런 장면들이 반복이 되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의 주인공이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위험한 행동을 해야만 하는지 그 당위성을 저희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라고 구구절절 막 설명하는 그런 인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좀 과잉친절이지 않나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공들여서 설명을 하고 나서 마침내 빵 하고 터지는 그 액션 장면들은 와 진짜 이건 뭐 그냥 앞서 제가 이야기했었던 모든 이 불평 불만들을 그냥 한순간에 잊게 만들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특히 잠수함 장면보다는 경비행기 스턴트 액션 장면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보면서 저도 육성으로 와 미쳤다. 야 뭐 이러면서 그냥 감탄을 하면서 감상을 했습니다. 경비행기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것만으로도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손에 땀이 막 흥건하게 날 텐데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디테일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그 상황에 맞는 액션 합을 보여준다는 게 와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실제로 해내고 있는 이 톰 크루즈라는 배우의 존재감이 야 이거는 톰 크루즈가 아니면은 절대 불가능한 영역이다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가끔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톰 크루즈 정도면은 출연료도 어마어마하게 받을 텐데 그 정도 돈 받으면은 당연히 저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뭐 엄청난 출연료를 받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단언컨대 저 정도 수준의 스턴트는 단순히 돈을 뭐 많이 준다라고 해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촬영 순간에 엄청난 정신력 그리고 자칫하면 정말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장면들이잖아요. 이거는 배우가 이 영화에 가진 순수한 열정 그리고 관객들에게 최고의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그 집념 그런 것들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경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진짜 톰 크루즈는 정말 존경스럽다라는 말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 톰 크루즈의 이런 어마어마한 스턴트 액션이 시리즈의 거의 전부가 되다시피 하면서 이제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가 정통적인 의미의 첩보 액션물이라기보다는 그냥 톰 크루즈의 개인적인 차력쇼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시는 건지 저도 공감은 가고요. 그러니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치밀한 첩보전이라든가 캐릭터 간의 섬세한 심리전이나 갈등보다는 자 이번에는 톰 크루즈가 어떤 말도 안 되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스턴트를 보여줄
것인가 라는 그 기대감에 더 많이 쏠려가 있잖아요. 이 공감은 하면서도 한편으로 좀 조심스럽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우리가 이 차력쇼라고 부르면서 그 스턴트 액션으로 완성되는 영화적인 순간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가치를 너무 낮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섬세한 감정선이나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은 그런 아름다운 미학으로 가득 채워진 미장센만이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고, 이 배우의 신체와 극한의 노력이 만들어내는 정말 숨막히는 그 스턴트 액션이 만들어내는 미장센은 상대적으로 덜 고귀하고 덜 예술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더라고요. 저는 이런 장면들 또한 영화만이 줄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예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스크린을 가득 채우는 그 압도적인 스케일, 그리고 배우가 자신의 몸을 던져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들어내는 그 액션이 주는 시각적인 쾌감과 카타르시스는 분명히 영화라는 매체가 가진 아주 강력한 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대사 하나가 있어서 짧게 언급하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에단 헌트가 엔티티의 추종자랑 잠수함에서 맨몸 액션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에단 헌트가 그 추종자에게 너무 인터넷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인터넷 좀 그만해라. 그런 뉘앙스의 대사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좀 긴장을 풀어주는 가벼운 농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보면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알고리즘에 지배당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AI의 발달로 인해서 알고리즘이 고도화가 되면서 더욱 심해졌죠. 그래서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는 필터 버블에 갇히기 너무 쉬운 세상이 됐습니다. 이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곳에 보면은 어떤 특정 생각이나 이념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그들만의 목소리를 키우고 다른 의견에는 아예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리고 가짜 뉴스나 잘못된 정보들이 빠르고 쉽게 퍼져나가니까 그런 것들이 모여서 개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사회적인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기도 합니다. 특정 사상이나 분위기에 깊게 빠져들어서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고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사람들, 영화 속 엔티티 추종자들처럼 왜곡된 신념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례들도 우리가 뉴스에서 심심찮게 보게 되잖아요. 이 에단 헌트가 툭 던졌던 그 한마디가 바로 이런 현대사회의 문제점들을 좀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 주장들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현실을 보는 눈이 왜곡되어 버린 그런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엔티티는 정보를 조작하고 통제하면서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보가 한쪽으로 너무 쏠리거나 그 정보 때문에 힘의 균형이 깨져버리는 문제, 더 나아가서는 디지털 정보에 의해서 인간이 거꾸로 지배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디스토피아적인 경고랑도 딱 이어지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이런 거창한 의무부여까지 해서 만들어진 대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굳이 말 안 해도 다들 아실 만한 최근 몇몇의 이 굵직한 사건들이 떠올라서 괜히 한번 생각에 잠겨봤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이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자면은, 서사는 톰 크루즈의 다음 스턴트를 위한 쉼표일 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쉼표에 해당하는 서사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좀 아쉬운 점들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톰 크루즈라는 배우이자 제작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만들어내는 스펙터클, 그 액션의 쾌감만큼은 확실한 영화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리즈의 마지막이라는 홍보 문구와는 좀 다르게 얼마든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을 듯한 여지를 주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아무튼 제 개인적인 장르적 취향과는 별개로 이 엄청난 결과물을 극장에서 봤다는 것만으로도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은 충분히 티켓값은 한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압도적인 액션이 주는 순수한 쾌감을 극장에서 제대로 한번 느껴보고 싶다라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만족감을 드릴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네요. 과연 톰 크루즈의 다음번 불가능한 미션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앞서 영화 소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디퍼라는 작품에서 심해로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식지 않은 열정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앞으로도 한동안은 스크린을 통해서 계속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여러분은 이번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어떤 액션 장면이 기억에 남으셨는지, 그리고 톰 크루즈의 이런 스턴트 중심의 영화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댓글로 여러 의견들을 남겨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읽어보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4편의 영화 소개를 다 마쳤는데 녹화 시간이 지금 2시간 6분을 경고하고 있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월 1990원 혹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의 청취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